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능 세계사 인류 출현과 문명의 발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페이지로는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고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1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인류 진화와 선사 문화 그리고 문명의 발생 요 파트를 중심으로 수능 특강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이제 질문 실시간으로 받게 될 겁니다. 차시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2차 시에 해당할 거고요. 아마 문명 발생부터가 3차 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선생님이 양을 좀 조절해서 한 방에 가려고 했지만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파트도 많고 특히 문명 발생 파트는 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파트 중에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목차의 구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4페이지에서 5페이지고요. 같이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펴주시면 지금 이제 차례가 나오고요. 차례가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차례를 단순히 그냥 책에 목차로만 살펴보시거나 조금 더 이제 공부가 심화된 친구들은 이 차례를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능을 이제 한 8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단순히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암기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책의 차례로만 보기보다는 이 교과서 목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며 어떤 식으로 세계사를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목차의 구성을 나누는 게 이제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은 일단 먼저 4단원까지, 1단원부터 4단원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고 그 다음에 5단원과 6단원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분명히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될 거예요. 자, 1단원부터 4단원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라고 묶여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전 근대사를 망라를 하고 있고요. 5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통합적 근현대사, 즉, 각 지역끼리 역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세계 역사로서 묶이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4, 5페이지 교과서 목차였고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세계사 학습, 특히 수능과 관련된 키워드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화와 지역화인데요. (5단원) (6단원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을 겁니다. 세계화. 하나의 세계로 묶여서 통합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는 지역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역사별로 독특한 자연 환경 그리고 문화에 따른 역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러한 지역화는 단순히 어떤 독자적으로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해 왔고요. 이러한 것들이 최정점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사, 근현대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갈래로 나눴을 때 지역적 특성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1단원부터 4단원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역적 발전, 특성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바로 이 요인들이 바로 중심 개념이 될 거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적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1단원과 4단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단원 이제 세계화 과정의 갈등과 통합 과정이라는 거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역적으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역사들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하나의 역사로 통합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것은 역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들은 단순히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갈등을 살펴본 게 아니라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갈등이 다른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근현대사의 갈등과 통합 과정, 그리고 그러한 발전, 양상에 영향을 줬던 요인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수능 세계사에 나오는 중요 개념과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이번 내용의 요지가 되겠죠. 교과서 목차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발전의 이해, 이게 이제 1사단원에 해당할 거고요. 세계사 과정의 갈등과 통합 과정, 요거에 이제 영향을 준 요인들, 요것들이 이제 5, 6단원에 해당을 할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파트, 인류의 진화와 선사 문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인류 진화에 있어서 최초의 인간이라고 불렸던 인간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칭으로 루시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당시에 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발굴하던 이제 발굴자가 비틀즈, 당시에 이제 1974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비틀즈의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다이아몬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발견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1974년에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인간은 영장류에 속합니다. 영장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침팬지나 원숭이, 그리고 고릴라 같은 인간과 비슷한 동물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그 안에 소속된 게 이제 인간인데요. 자, 다른 영장류와 인간을 구별하는 특징이 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 영장류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두 발이었습니다. 두 발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당연하겠죠. 두 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타 영장류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즉, 네 발이냐, 두 발이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즉, 원래 네 발이었던 거를 두 발로 지지를 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두 손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두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도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조잡하거나 단순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도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어요. 자, 최초의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호모 에렉투스라는 존재였어요. 자, 18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이 호모 에렉투스에 이르러서 불과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달라진 점은 이제 맹수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 또는 날 것을 익혀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스테이크 같은 거 좋아하죠? 소고기 스테이크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스테이크가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고기가 당연히 맛있지, 맛이 없을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동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날 것을 익혀 먹을 때 단백질이 변이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데 있죠. 물론 회가 맛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고기를 이제 생으로 먹을 때랑 육회로 먹을 때랑 익혀 먹을 때 차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이 불로 익혔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러면서 인간이 단백질을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게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뇌 용량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도 단백질의 일부라는 거죠. 영양소를 먹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통해서 인간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20만 년이 지난 이제 40만 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원시인이 등장하게 되죠.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다른 것보다 시체를 매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땅에다 버려뒀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긴 잠을 잔다고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개념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인은 특이하게도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후 세계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사후 세계관념이 종교 발생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자, 아직 요거는 종교 발생의 기원에 대해서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20만 년여가 지나게 됩니다. 20만 년여가 지나면서 인간은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됐죠. 인간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가장 비슷한,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인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었어요. 말 그대로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종이었고요. 대표적으로는 크로마뇽인과 상동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로마뇽인은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고 상동인은 중국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으로 동굴벽화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동굴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굴에서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벽화를 그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벽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냥의 풍족함을 바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는 다산을 기원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냥의 풍족함을 나타내는 동굴벽화로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줄 수가 있겠죠. 우리 EBS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은 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알타미라라는 스페인 지역에서 등장한 동굴벽화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냥의 풍족함을 기원했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산을 기원하는 벽화는 특별히 남아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유물로서 벨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기타 영장류와 다릅니다. 이거를 유전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인간과 여타 다른 영장류,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침팬지와 인간과의 유전적 차이점은 단 1%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 안에서 인간과 영장류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도구 중에서 가장 최초의 도구는 주변에서 쓰기 쉬웠던 석기를 가장 먼저 쓰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사문화를 구분할 때는 석기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나누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거를 구석기와 신석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 최근에 세계사 문제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한국사에서는 아마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문제들이 꽤 나올 겁니다. 별개의 얘기지만 또 우리가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문명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능 세계사를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신석기에서 구석기를 유추해내는 방법이 있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역사, 특히 세계사는 세계사적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살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신석기 안에서 신석기, 구석기와 비교할 수 있는 신석기라고 불릴 만한 변화 요소가 있었다는 걸 말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돌낫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구석기를 간단히 보면은 말 그대로 석기를 썼는데요. 이때는 뗀석기라는 걸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뗀석기가 간석기로 바뀌고요. 간석기로 바뀌면서 낫이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됐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시골에 간 경험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시골에 가면은 낫이라고 해서 벼를 베는 도구가 있어요. 벼를 베는 도구. 선생님이 벼를 베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벼를 벤다는 거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농경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선조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농경과 목축, 즉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구석기 때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구석기 때는 식량을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면 사냥을 하든가 저절로 열려있는 열매들을 채집을 하든지, 강이나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내는 생활을 하겠죠. 사냥감을 사냥하거나 과일을 채집하거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석기인들은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동 생활을 하면 집이 굳이 필요한가요? 굳이 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막 짓거나 동굴에서 생활을 하거나 임시 움막을 지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막 지으면서 이동을 할 때마다 부셔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자, 이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석기를 그래서 유추해냈어요. 방금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추를 해내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구석기 때 식량을 생산할 수 없었다면 이 신석기 혁명을 기점으로 이제 식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은 가장 중요한 농경과 더불어서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유추해낸 구석기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냥에 필요한 도끼라든지 잡아낸 사냥감을 분해할 수 있는 집게 같은 것들을 사용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냥, 어로, 채집 등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주변에 있는 동굴, 바위그늘이나 막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은 동굴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굴 벽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동굴 벽화가 여기랑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호모사피엔즈랑 연결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신석기가 되면 석기 중에서도 갈아 만든 석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기를 갈기 위한 갈돌 그리고 갈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신석기는 신석기 혁명이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식량을 생산하고요.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은 이제 사냥, 채집, 어로 이외에 식량이 늘어납니다. 식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이 식량을 남기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이만큼 우리가 먹으면 이만큼이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우리라면 냉장고 같은 데다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시에도 저장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토기의 등장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마 한국사에 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대표적인 한국의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을 거고요. 중국 문명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흑도나 채도 같은 토기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신석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거 생활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린 정착을 해야 돼요. 농사라는 거는 단순히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0몇 년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땅을 실제로 처음부터 경작을 하고 그 땅을 농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막집보다는 조금 더 정성 들여 짓는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움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네안데르탈인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 있었던 기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이 사냥감을 주는 존재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뭔가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원시 신앙이라는 게 생깁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에 신이 혹은 위대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 그리고 커다란 돌에 이러한 존재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석 숭배 문화 등이 등장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의 스톤헨지라는 이제 유적이고요.
스톤헨지는 아직까지도 이게 거석 숭배 문화인지 혹은 그냥 천문대, 당시 이제 천문을 관장하는 기구인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터 섬이라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 있는 모아이 석상도 대표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인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석기와 구별되는 신석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신석기 혁명으로 돌아가서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농업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혈연적 시족사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들끼리 농사를 짓는 게 아무래도 남과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대감이 있겠죠. 물론 이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생산력 증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동 소유, 5명이 있으면은 5명 그대로 소유를 하거나 분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신석기 시대 후기가 되면서 점차 생산력이 발전할 때쯤 돼서야 이제 일부 지역에서 부족, 즉 다른 시족과 결혼하는 부족이 성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동소유와 분배를 진행하는 혈연적 시족사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신석기 혁명은 신석기 혁명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신석기 혁명에 가장 중요했던 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특히 관계농업, 관계수로를 만들고 농사를 짓는 일은 굉장히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요. 이러한 대량의 노동력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마을보다 큰 단위인 도시가 생겨나게 되고 이 도시가 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라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사회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 도시국가 내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직업이 분화를 하게 된 거죠. 특히 거대한 도시를 지킬 만한 군사 조직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군사 조직과 더불어 도시국가를 경영하는 지배계급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러한 지배계급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계급을 나름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급들 간의, 직업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자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문명이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 보면 4대 문명이라고 말씀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4대 문명, 앞으로 배우게 될 4대 문명, 요 4대 문명의 공통적 특징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